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괴물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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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시죠.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운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애견연맹의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인이고요. 지금 현재 우쭈쭈 펫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민법하고 형법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식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많은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배운 내용을 한 번만 쫙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네, 다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직전 채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럼 원장님께 몇 가지를 네. 확인차 여쭤볼게요. 네. 내가 돈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 민법으로 가야 할까요? 형법으로 가야 할까요? 민법. 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내가 당사자면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발을 해야 할까요? 당사자면 고소죠. 그렇죠. 역시 키워드 위주로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푸키가 이 아이 이름은 푸키인데요. 이 푸키가 좀 분리불안증이 있어서 제가 안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안고 네. 촬영하는 걸로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근데 저는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강아지도 분리불안이 있나요? 네. 부모와 아이 간의 분리불안처럼 강아지도 보호자랑 분리불안증이 네, 그렇죠. 생기는 경우가 네. 있나 보네요. 그것도 훈련으로서 이제 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오늘은 푸키랑 같이 푸키랑 같이 얘기를 계속 해볼 텐데 요즘 날이 좋다 보니까 네. 이제 푸키 같은 친구들이 밖에 산책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목줄을 잘 착용하고 보호자들께서 관리를 하시지만 목줄의 길이가 너무 느슨하거나 간혹 목줄을 놓쳐서 사람한테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책 중에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아니면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을 물었을 경우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문 동물의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배워보는 네. 시간이라고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저 이제 푸키가 저랑 네. 산책을 하다가 네. 얘는 그냥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줄도 네. 했고 그런데 다른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그 아이도 줄은 했어요. 뛰어오더니 푸키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놀라서 이렇게 물다가 그 보호자를 물었어요. 푸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는 이게 복잡하긴 한데 사람도 다쳤고 개도 다쳤으니까 상대방은 사람이 다친 거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푸키도 다친 거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런 적이 있었어서 네. 일단은 푸키가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네, 사람을 근데 저희가 첫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법 제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동물의 물론 종류에 따라서 그 주의를 요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그 반려동물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주의를 하고 충분히 어떤 조치를 미연에 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사실 최소한의 관리 행위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주의를 하지 않은 거고 특히 푸키는 그래도 괜찮지만 정말 맹견이라고 하는
아주 대형견들의 입마개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대형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법 75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기도 해요.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해서 금액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줄을 하거나 또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물어서 그 상대방 강아지가 크게 다치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보호자의 재산, 내가 데리고 있는 동물은 사실 우리나라 법에선 재산으로 보거든요. 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뭐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게 네. 동물은 그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고 좀 전에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일단 사람이 물렸잖아요. 네. 네, 푸키가 사람을 물렸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푸키가 물렸고 네. 그러면은 배상 자체가 이게 다르지 않나요? 그 절차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푸키가 상대방 견주도 물고 견주를 물었고 상대방 강아지도 물었. 아니요. 아, 상대방 견주만 견주를 물고 상대방 강아지는 푸키를 물고. 그러면 응. 사실 피차 잘못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상대방 강아지는 내 강아지를 다치게 했으니까 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거고 우리 푸키는 상대방의 몸을 물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손해를 입힌 거고 그러면 서로 간에 과실상계할 수 있어요. 잘못과 잘못을 그냥 퉁치고 가자 할 수도 있는데 뭐 퉁친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조금 더 큰지 적은지에 따라 일부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비교해 보기도 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물림에 대해서 그런 건데 진짜 줄을 꽉 잡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넘어져는 바람에 줄을 딱 놓쳤어요. 네.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나가 이렇게 놓친 그 강아지가 가서 이제 물었어요. 그것도 같은 케이스로 보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내가 드려야 할 주의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푸키처럼 좀 작고 가벼운 아이들은 목줄을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몸집이 좀 더 크다거나 힘이 좀 더 좋다거나 공격성이 좀 더 강한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목줄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목줄을 놓칠 가능성도 있고 나보다 더 힘이 좋아서 언제든지 내 점유 상태를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내가 내 허리에 아예 그 고정을 시켜 놓는다거나 하는 다른 좀 더 푸키를 보호할 때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주의를 하셔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본 건데 리트리버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그걸 놓쳐가지고 끈에 한 노인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제 판단에는 어느 정도 견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리트리버 3마리를 여성 혼자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놓치거나 이 동물들이 내 점유나 주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일반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손에 목줄 3개를 쥐는 것 이외에 달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과실로 보여지고 그럼 그 개들이 뛰쳐나가서 사람을 물 수도 있지만 그 개들과 충돌해서 누군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과 내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보여요.
근데 이제 다만 할머니가 그럼 돌아가실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했어야 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책임은 있지만 그 배상의 정도가 뭐 일반 사망 사고나 아니면 실제 내가 직접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를 한 것보다는 훨씬 경감될 수는 있겠다. 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우리 집에서 맹견을 네, 마당에 있는 집에서 풀어놓고 있었는데 네, 조그만 강아지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네, 우리 개한테 물려 죽는 경우에 네. 그거는 사실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왜냐면 그 강아지가 예, 내가 점유하고 내가 지금 동물을 데리고 있는 이 현상에 다른 강아지가 찾아온 것이지 내가 데리고 나간 건 또 아니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가 땅굴을 파고 우리 집 마당까지 진입하리라는 걸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법이 책임을 지우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물려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강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또 분양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위자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뭐 꼭 반려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통상 우리나라 실무상 민사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우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또 동시에 정신적 손해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반려견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나의 재산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만약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가진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슬프고 이제 죽음으로 바라보지만 냉정하게 물건으로서만 봤을 때는 그 재산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그냥 불에 타 없어진 거랑 비슷한 논리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봐요. 그게 통상 우리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았을 때나 이 강아지가 지금 통상 이 분양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1차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그리고 그 분양가 상당액을 가해 강아지의 견주가 상대방 보호자한테 지급을 하면 사실 정신적 손해는 그것으로 거의 다 보전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신적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보전되었다면 그것으로 거의 다 회복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물건이다. 그럼 물건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왔다. 그리고 그 금액 정도를 상대방이 우리한테 준다면 사실 정신적 고통도 그 선에서 다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정말 보호자님들 입장에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하거나 사람에 준한 그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가족이 죽었을 때 위자료를 그 사람의 목숨값으로 대체해가지고 위자료 산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이나 반려견이 죽었을 때는 그 반려견의 값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법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 판례라든지 뭐 네. 그런 거 혹시 있는 거 아시는 게 있는지? 예, 최근 판례들은 아마 여기 뭐 영상으로나 화면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도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금액을 제가 여기서 이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사는 우리 네. 국민들이 이런 판례가 있고 최대 뭐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그런 뭐 예시 아닌 예시니까. 견종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네. 보통 200만 원 선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그 모두를 합쳐서 200만 원 정도로 이제 보통 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까지 있었던 판례를 변호사님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그냥 알고만 있어라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안 좋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현재 서로 물고 또 사람이 다치고 네. 그런 거를 알아봤는데 혹시 그거 말고도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산책을 시키거나 내가 보호하고 있는 반려견, 나와 같이 사는 반려견의 체형, 그리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공격성, 성질 이런 것들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주의 조치를 항상 하셔야 된다. 뭐 목줄의 길이나 목줄의 굵기나 그리고 입마개를 착용할지 말지부터 그 친구한테 적합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해치지 못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강아지를 물거나 나를 물었을 때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형사상 과실치상으로 죄를 물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강아지의 분양가나 시가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받았던 실제 정신적 고통 뭐 그 이상일 텐데 그 이상 충분히 만족을 얻을 만큼의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님이라 그런지 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개물림 사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례라든지 구독자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로 해서 물어보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우리 채널의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예, 유병과 정원장의 퀴즈, 예, 저녁 내기 퀴즈를 또 하고 그 시간이 왔군요. 네. 오늘도 2문제 이상 맞추시면 네. 네, 제가 저녁을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강아지가 강아지를 물면 네.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손해배상의 민법 몇 조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건 어려운데. 67조. 아, 네, 땡입니다. 네. 정답은 이제 앞으로 돌려보시면 나올 테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네. 않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내 강아지가 상대방 사람을 물었어요. 네. 그럼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손실시켰다. 물건을 손실시켰다. 아니 우리 강아지가 상대 사람을 물었어요. 아, 사람을. 그래서 다쳤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집중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정답은 과실치상이고 내가 잘못으로 과실치상.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강아지를 관리하거나 주의를 게을리해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과실치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이미 저녁은 정 원장님이 사시긴 하셔야 되는 그래도. 건데. 예, 그래도 끝까지 한번. 네. 자, 마지막 문제는 만약에 우리 강아지도 상대방 강아지를 물었고 상대방 강아지도 우리 강아지를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과 잘못을 퉁친다. 네,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괴물 산게? 괴물 산 게 괴물 단계. 괴물과 괴물이 상계하는 건가요? 과실 산게? 예, 정답입니다. 예. 재밌으셨죠,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네. 정 원장님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본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참 감사했고, 네. 네, 오늘은 이제 개물림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장님께 네. 더 도움이 될 만한 네. 미용실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뵐게요.